해저 이말리, 줄 바른 글. 챕터 16. 해저 들판에 산책하다. 그 선실은 말하자면 노트러스의 무기고이자 탈의실이었다. 잠수복 12벌이 벽에 걸린 채 해저를 산책할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수복을 본 네덜랜드의 얼굴에는 입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내가 말했다. 이복에 네드. 크레스포 숲은 해저 숲일세. 신선한 육지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꿈이 숲으로 돌아가자 실망한 작살잡이가 말했다. 세상에, 그것을 알면서도 이 옷을 입을 생각이십니까? 입어야지. 작살잡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누가 강제로 입히지 않은 한 절대로 입지 않을 겁니다. 네모 선장이 말했다. 우리는 강제로 입힐 생각이 없소, 네드씨. 네드가 말했다. 꽁세요. 자네는 위험에 무릅쓸 텐가? 저는 주인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요. 선장이 부르자 승무원 2명이 와서 우리가 무거운 잠수복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바느질 자국 없이 고무로 만들어진 잠수복은 굉장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마치 탄력이 있으면서도 견고한 갑옷 같았다. 윗옷과 바지로 나뉘어 있는데 바지 끝에는 밑창의 나부로 된 무거운 신발이 붙어있고 윗옷에는 앞에 얇은 구리판이 덧대어 있었다. 이 구리판이 가슴을 지켜주어서 높은 수압에서도 허파가 자유롭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소매 끝은 부드러운 장갑 모양이라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 완벽한 잠수복은 18세기에 발명되어 격찬을 받았던 코르크 가슴바지, 소매 없는 조끼, 잠수복, 공기통 같은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능에 큰 차이가 있었다. 네모 선장과 그의 동료 한 사람, 그리고 꽁스유와 나는 곧 잠수복으로 갈아입었다. 네모 선장의 동료는 헤라클레스를 연상케 하는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힘도 굉장히 셀 것 같았다. 이제 금속 헬멧 안에 머리를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총을 살펴볼 수 있겠느냐고 선장에게 물었다. 노트러스의 승무원 한 명이 내게 총을 보여주었다. 강철로 만들어진 총이었다. 속이 텅 빈 개머리판의 크기가 꽤 컸다. 방아쇠로 조정되는 밸브가 열리면 개머리판 안에 저장된 압축 공기가 금속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개머리판을 파서 만든 탄창에는 20발 정도의 전기 총알이 들어있고 용수철이 있어서 총알이 자동으로 총신에 장전되었다.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나는 총알이 그 자리로 들어가 다음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말했다. 네모 선장님, 이 무기는 완벽하고 다루기도 쉽군요. 시험 삼아 한 번만 쏘아보면 충분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나요? 교수, 노티러스는 지금 수심 10m인 바다 밑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가죠? 이제 알게 됩니다. 네모 선장이 머리를 헬멧 속으로 집어넣자 꽁스유와 나도 따라서 헬멧을 썼다. 그 틈을 타서 캐나다인이 우리에게 빈정거리듯 사냥 잘하시길 하고 한마디 던졌다. 구리판을 덧댄 윗옷의 옷깃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나사를 끼워 금속 헬멧을 고정할 수 있었다. 헬멧은 3면에 큰 구멍을 내고 두꺼운 유리로 감싸 놓아서 고개만 돌리면 어느 방향이든 볼 수 있었다. 헬멧을 쓰자 등에 맨 루케로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곧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허리띠에 룸코르프 램프를 달고 손에 총을 들자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났다. 하지만 무거운 잠수복 속에 갇힌 데다가 나무로 된 무거운 밑창 때문에 바닥에 못이 박힌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견된 일이었다. 탈의실 옆에 붙은 작은 방으로 내 몸이 저절로 떠밀어 갔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떠밀리듯이 내 뒤를 따라왔다. 잠시 후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등 뒤에서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짙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쌌다. 몇 분 뒤 슉슉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기운이 발에서부터 가슴으로 올랐다. 밸브를 열어 바깥에 있는 바닷물을 배 안으로 들인 모양이었다. 곧 작은 방 가득 물이 차올랐고 우리는 그 물속에 잠겼다. 그때 노틸러스의 측면에 있는 두 번째 문이 열렸다. 어슴푸레한 빛이 우리를 비추었다. 잠시 우리는 바다 밑바닥에 발을 딛고 있었다. 아, 해저 산책이 내게 준 감명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글로는 그처럼 경이로운 광경을 표현할 도리가 없다. 물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효과를 붓으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펜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네모 선장이 선두에 섰고 그의 동료가 몇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 뒤를 따라왔다. 꽁스이와 나는 딱딱한 금속 헬멧을 쓰고 서로 대화라도 하는 양 나란히 붙어서 걸었다.
옷과 신발은 물론 공기통과 두꺼운 헬멧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헬멧 속에서 내 머리가 껍데기 속의 아몬드처럼 좌우로 흔들거렸다. 물속에 잠긴 모든 것들은 그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고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나는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물리학 법칙으로 인해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물체가 아니라 물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다. 나는 햇빛이 수십 10m의 바닥까지 이르는 것을 직접 보고 몹시 놀랐다. 햇빛은 색깔을 분산시키면서 깊은 물을 쉽게 뚫고 들어왔다. 100m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그 너머로 군청색의 바닷물이 점점 파랗게 옅어지면서 아늑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비록 육지의 공기보다 밀도는 더 높았지만 나를 감싼 물은 투명한 공기나 다름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로 잔잔한 수면이 보였다. 우리는 파도에 쓸린 자국 하나 없이 곱고 평탄한 모래밭 위를 걸었다. 반사경처럼 눈부신 모래 양탄자는 놀랄 만큼 강렬하게 태양광선을 반사했다. 물 분자를 뚫고 뻗어가는 엄청난 반사광이었다. 10m 바닷속에서도 대낮처럼 환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우리는 15분 동안 미세한 조개 껍데기 가루가 깔린 반짝이는 모래밭을 걸으며 나아갔다. 기다란 암초 모양을 한 노틸러스의 선체가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속에서 밤을 맞게 된다 해도 탐조등에서 나오는 빛 덕분에 순조롭게 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상에서 희끄무레한 탐조등 불빛만 보았던 사람들은 물속에서 그 빛이 생생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지상에서는 공기 중에 먼지가 가득해서 탐조등 불빛이 빛나는 안개처럼 보일 뿐이지만 바닷속에서는 불빛이 지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전달된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모래평원은 그 끝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었다. 나는 손으로 물의 커튼을 젖히며 걸었고 그러면 물의 장막은 내 뒤에서 흔적도 없이 다시 닫히곤 했다. 우리의 발자국도 수압으로 순식간에 지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희미한 형태의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식충류가 양탄자처럼 덮인 멋진 바위들이었다. 나는 바닷속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오전 10시였다. 햇빛이 수면 위의 물결을 비스듬히 때리며 스며들었다. 물의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은 굴절되고 분산되면서 꽃과 바위, 어린 식물, 조개, 폴리페의 가장자리를 7빛깔 무지개색으로 물들였다. 초록색, 노란색, 주홍색, 보라색, 남색, 파란색, 온갖 빛깔로 이루어진 만화경. 광기 어린 화가의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바닷속 풍경은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였고 눈을 위한 호화로운 잔치였다. 뇌를 자극하는 이 생생한 느낌을 꽁스이와 함께 나눌 수 없다니. 그와 함께 경쟁하듯 감탄사를 터뜨릴 수 없다니. 네모 선장과 그의 동료처럼 무언의 몸짓으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다니. 어쩔 수 없이 나는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이 감동을 전했다. 머리에 쓴 구리 헬멧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하느라 나는 필요 이상의 공기를 소비했다. 이 화려한 광경 앞에서 꽁세유도 나처럼 멈춰섰다. 틀림없이 이 청년은 식충류와 연체동물의 살아있는 표본들 앞에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또 분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래바닥 위에는 폴립과 극피동물이 수없이 깔려 있었다. 다양한 이시스,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코르눌레르, 예전에는 백산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쿨린, 버섯 모양으로 비죽비죽 솟아난 버섯 석산호, 원반같이 생긴 근육이 있는 말미잘 등이 화려한 꽃밭을 이루었다. 하늘색 촉수로 몸 가장자리를 치장한 포르피트, 모래밭을 수놓은 별 불가사리, 무사마귀 같은 돌기가 솟아있는 가시거미 불가사리들도 군데군데 보였다. 녀석들은 우리가 일으키는 잔파동에 몸을 맡기며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촉수나 팔을 조용히 흔들어 주었다. 또 껍데기가 빗살 모양인 조개와 망치조개, 소라, 붉은 투구조개, 천사 날개조개 같은 빛나고 화려한 연체동물들이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내 발밑에서 지득여지는 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야만 했고 그런 우리의 머리 위로 고깔 해파리떼가 짙은 청색의 촉수를 내려뜨린 채 떠다녔다. 하늘색 꽃줄 장식을 두른 옅은 분홍색이나 반투명의 해파리갓들이 양산처럼 햇빛을 가려주었다. 어두운 밤이었다면 해파리들이 인광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으리라.
앞에 있는 네모 선장이 계속 손짓으로 불러대는 바람에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나는 이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500m 남짓한 거리를 걸어갔다. 얼마쯤 지나자 바닥의 지질이 바뀌었다. 모래밭이 끝나고 아메리카인들이 연리라고 부르는 끈적끈적한 진흙층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부유생물의 유해가 쌓인 땅으로 석회질이나 규질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연리층을 지나자 이번에는 해초 들판이 나타났다. 아직 물에 휩쓸리지 않은 심해의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곳이었다. 촘촘하게 짠 옷감처럼 부드러운 잎을밭은 사람의 손으로 짠 양탄자와 비교해도 될 만큼 폭신폭신했다. 식물은 우리의 발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서도 자라고 있었다. 알려진 것만 해도 2,000종이 넘는 풍부한 해양식물은 우리 머리 위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둥근 천장을 이루었다. 모자반들은 긴 리본처럼 떠 있었다. 어떤 것은 둥근 공 모양이고 어떤 것은 긴 관 모양이었다. 길게 풀린 끈 같은 잎을 가진 클라도스테프도 있고 선인장처럼 넓적한 잎을 가진 로디맨느도 있었다. 수면 가까이에는 녹색 해조류가 떠있고 중간 깊이의 바다는 붉은 해조류가 점령했으며 바다 밑바닥에는 검은색이나 갈색의 해양식물이 꽃밭과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해조류는 실로 창조의 기적이며 식물계의 경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식물과 가장 거대한 식물의 자리는 모두 해초가 차지하고 있다. 5제곱밀리미터의 공간 안에 무려 4만 개나 모였을 정도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해초가 있는가 하면 길이가 500m도 넘는 모자반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틸러스호를 떠난 지 어느덧 1시간 반이 되었다. 정오가 가까웠다. 햇빛이 굴절하지 않고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색채의 마법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하늘에서 에메랄드의 초록빛과 사파이어의 쪽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우리는 규칙적인 걸음으로 나아갔다. 발소리가 놀랄 만큼 크게 울려 퍼졌다. 아주 작은 소리도 굉장히 빠르게 귀로 전달되었다. 지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속도였다. 사실 물속에서는 소리가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 이제부터는 가파른 내리막길이었다. 빛은 균일한 색조를 띄었다. 우리는 100m 깊이까지 내려왔고 따라서 백기압의 수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잠수복이 이런 조건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압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불편했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불편함에도 익숙해졌다. 낯선 잠수부 장비를 갖추고 2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부력 덕분에 몸놀림이 신기할 정도로 편하고 자유로웠다. 100m 깊이에서도 약하게나마 햇빛이 느껴졌다. 강렬했던 햇빛은 이제 낮과 밤 사이에 볼 수 있는 불그스름한 황혼의 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앞을 볼 수 있었고 아직은 룸코르프 램프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때 네모 선장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내가 다가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가락으로 그리 멀지 않은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희미한 어둠 속에 웅크린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있었다. 저것이 그레스포스피로군.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